오태룡입니다. 한수 로타리 소속이고요. 네. 회장님 있습니다. 아오는 더군입니다. 더군. 2019-20년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총재님께서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준비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 12월에 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지식 나눔을 진행하려고 이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정의사님 뭐 코로나 관리에 있어서 갑자기 강의가 취소가 되고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6개월이 지나서야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료도 사실은 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작년에 만든 자료도 있고 이미 또 지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때 예측했던 것들이 또 이미 지금 실현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서 반면 또 좋은 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그 자료를 좀 기본 자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제 관점이 너무 틀려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래서 후보자의 관점이냐 기업 고객의 관점이냐 아니면 또 저희 같은 HR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헤드헌터들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좀 약간 내용이 뒤죽박죽인 점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인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재들이 지금 대부분의 인재를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게 MZ세대거든요. 우리 전체 기업들의 그 조직을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원들이 대부분 조직 속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들의 생각 또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들은 또 어떤 트렌드로 지금 취업 생활을 하고 있는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살짝 건드려 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채용 시장의 어떤 그 흐름 한번 통계적으로 같이 한번 들여다봐서 현재 채용 시장이 과연 어려운지 쉬운지 또 올해 채용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좋은 만남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좋은 이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별을 할 것이냐 하는 왜냐하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 또는 회사가 직원을 떠나보낼 때의 어떤 그런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사실 이제 그 퇴직과 관련된 주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오늘은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의 인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들의 취업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대퇴직의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건 무엇인지 그리고 조용한 이직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들 여기도 좀 MZ세대가 계신데요. 과연 이들은 회사를 입사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평균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1년 안에 퇴사하는 그 MZ세대들은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나온 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고요.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입사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1년 안에 이 친구들이 몇 프로 정도 퇴사를 할까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그 수치가 뭐였으냐면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가 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퇴사를 했어요? 첫 번째, 너무 힘들었어. 돈은 많이 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했고요. 두 번째가 자기의 적성이 전혀 맞질 않았어. 내가 생각했던 업무와 실제 기업에 들어와서 일할 때 어떤 그 괴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한다든가 또 대학을 또 다른 전공을 택해서 진학을 한다든가 해서 약 10명 중에 4명은 1년 안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MCL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고요.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 100년 짧죠.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 저 때만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 평생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사실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근속 기간 자체가 1년 7개월이라고 굉장히 짧죠. 이력서상에 자기의 경력란에 회사명과 기간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짧으면 그 인사팀에서 그 사람을 이제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은 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또 빨리 퇴직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보자들한테 가능하면 그 경력,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또는 경력 관리를 위해서 근속 기간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도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변해야 되고 저희 같은 헤드헌터들도 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경력 기간이 짧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 대표님 거기서 퇴사일이 얼마? 저희 아직까지 퇴사가 없습니다. 좋네요. 이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기 퇴사의 사유는 직무가 적성이 안 맞는 것이 거의 한 40, 50% 정도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기업들도 직원들의 어떤 근속 기간을 늘린다든가 리텐션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직장인의 퇴사 사유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MZ 세대만은 아니고요. 1위가 상사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법으로도 제정이 됐을까요? 괴롭힘 방지법. 우리 노무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상사나 대표들의 갑질, 괴롭힘 이런 것들이 퇴사를 결정하는데 순위를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연봉이 세 번째네요. 예, 연봉이 좀 요새는 연봉보다는 물론 연봉도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보니까 회사의 근무 환경,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봉은 적더라도 거기에서 워라밸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회사이냐 아니냐를 많이들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리포트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받는 나의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이직의 시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가 대이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력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이력서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또는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새로운 좋은 직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저한테 보내오고요.
저희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올리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를 옮기자마자 이력서가 올라오고 회사를 방금 바꿔요. 최근에 회사를 입사했는데 저한테 이력서가 날라와요.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보다도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대이직의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국만 아니고 외국도 이런 것 같아요. 외국도. 외국에서부터 다시 흘러오는 내용들이죠. 이게 사실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렇고요. 그런 물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이력서의 공개 여부를 상시 오픈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61.1%가 거의 이제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이제 그 취업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 좋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요. 특히 MZ 세대들은 이 퇴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유, 해방, 휴식, 새로운 시작.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퇴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저 때만 해도 그러진 않고요. 퇴사라는 것은 굉장히 우울하고 실망감과 고통과 또 새로운 또 회사를 찾아야 되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이 다 연상이 됐었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희망이라고 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이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 기업의 대부분의 조직 속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부분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어떤 경력 개발의 지원이라든가 회사에서 특별한 리텐션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조용한 사직이라는 것도 지금 있어요. 이것도 바로 미국에서부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대로 보시면 조용한 사직이라는 것은 실제 퇴사를 하진 않지만 마음은 일태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들은 그냥 월급 받는 만큼, 월급 받는 만큼도 아니게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조용한 사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50% 정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 격리된 조용한 사직자로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국내 HR 인사 담당자들이 고민을 너무너무 하고 있어요. 이런 조용한 사직자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회사에서 인재상을 만드는데도 이 조용한 사직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기업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조용한 사직자들한테 뭐 회사가 뭘 어떻게 하냐 왠지 어려워요. 우리 김농사님이 이따가 발표했지만 해고할 수 있는 자를 수가 없죠.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자가 50% 있으면 그 조직이 많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50%. 또 특히나 이제 이 젊은 세대들, MZ 세대 쪽이 갈수록 이 응답 비율은 조용한 사직 쪽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오늘 잠재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바로 떠나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상시 오픈도 일어나는 거고. 한번 채용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지금 작년도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조용한 사직이나 대퇴직의 시대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작년 2022년 채용 결산입니다. 이 내용 작년 자료인데 10곳 중에 9곳이 채용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채용이 실패라는 것은 적합한 직원을 찾지 못한 것, 적합한 인재를 확보를 못한 것.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했을 때도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은 더더욱이나 힘든 이런 그 구인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왜 그들이 힘들어하는지도 한번 자료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은데 인재가 없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적합한 인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가 많은 거는 그만한 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쪽으로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숫자 높으면은 이게 어려움이 많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중소기업 선호도가 낮으냐? 당연히 뭐 다들 잘 아실 내용이겠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도 아니다. 업종도 아니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규모가 작고 3위가 연봉이나 근로조건이 좋지가 않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도 상당히 어차피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그 취업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임 대표님 경험으로 봐서 어때요? 거기 들어오는 직원들 좀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나요? 생각이 좀 다른? 일단 위치 교통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1번이요? 네. 맞아요. 네. 이 부분이고 지금 그 유턴하는 추세예요. 스타트업의 그 인재들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에 가려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몰렸습니다. 인재들이 특히 엔지니어들 그리고 개발자들 연봉이 뭐 갑자기 뭐 몇천씩 뭐 인상시켜주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사이닝 보너스라고 해서 채용 사인만 하면은 보너스를 5천만 원씩 주셨어요. 연봉 외에 그렇게 해서 막 데려갔어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턴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대기업 기업 쪽으로. 그거는 뭐냐면 여기 내용이 나오지만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매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다 보면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헤란에 있던 그 업체들이 자꾸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자꾸 나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스타트업을 떠나서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오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조사된 자료인데 올해에 주목할 이 HR 쪽의 이슈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1위가 올해는 경기 침체로 채용 계획을 취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1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외국 기업을 제가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 쪽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외국 기업은 10개 중에서 채용을 진행하는데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채용 계획 축소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탄력은요. 지금 뭐 52시간제인지 60시간인지 69시간인지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사실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정말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좀 잘했죠. 네. 이게 지금 2위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3위입니다. 지금 막 한참 지금 최저임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죠. 계양계획 쪽하고 노동계 쪽이 하고 있는데 아마 법정 기한이 내일인가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양계획 쪽에서는 올해가 이제 9,620원 최저 시급인데요.
저걸 그냥 동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안 된다. 12,000원대는 올려야 된다 해서 지금 둘이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이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법정 기한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길이 지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이 조용한 사직 열풍이 이미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그걸 인식해서 올해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으로 지금 사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재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초에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대한항공사에서. 아까도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뼈를 묻겠다는 그런 열정이나 의욕을 가지고 예전에 회사 뭡니까 면접 볼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1위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 중에서 애티튜드. 네. 좋죠. 아니 인재상.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요.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각각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인재상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게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원칙, 신뢰, 실행력 뭐 쭉 이렇게 10가지의 영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1위일까요? 이때 네. 뭐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정혜원 이사님. 상품이요? 어느 상품이 없네요. 제가 이거 상품 없어요. 제가 도넛 샀는데 그거 걸어드릴까요? 그것도 좋죠. 보너스? 네. 오 좋네요. 몇 개 있어요? 잠깐만요. 6개 더해줄까? 아니 잠깐. 한 번에 맞추시면 제가 16 밥을 개요. 사겠습니다. 자 옳게 해서 맞춰. 한 번에 맞추면 제가 밥을 뭐 사겠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소통 협력일 것 같습니다. 소통 협력. 또.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에 부분이죠. 또. 책임의식. 책임의식. 네. 최근에 창의성. 창의성. 또 네. 뭐 어차피 이 10개 안에는 나와 있겠죠. 권주희님 하나 찍어보세요. 1번은 내가 알아. 답을 아세요. 안 돼. 1번은 책임의식. 책임식. 책임의식이 누가 아까 맞췄네. 괜찮아요. 본인 거 걸고 본인이 가잖아요. 보시면 이제 책임의식이 67% 정도가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에서 도전정신이 26%, 소통 협력이 64% 정도가 특이한 거는 이제 이 ESG를 중시하는 그 환경의 변화로 사회보건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다는 게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왜 책임의식이 1위가 됐을까요? 신문에서 놓고 도망가는 봤는데 직원이 많아. 네? 일을 놓고 도망가는 직원이 많아. 그렇죠. 넘어가죠. 왜 또 도전정치는 2위를 차지했을까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들이 대부분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은 요구하는 게 항상 공정한 보상, 워라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주장들을 많이 하죠. 기업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다 대부분 배려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다오 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식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전정신이 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조용한 사직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도전정신이라는 거하고 조용한 사직이 완전 정반대잖아요. 도전정신이 있어야 이거는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보다 더 일하는 사실은 그런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2위를 차지하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이런 그 전문성 뭐 이런 것들 뭐 열정 이런 것들은 그냥 앞쪽에 사실은 있었었는데 2018년도 2위 했었고 14년도에 3위 했던 전문성은 이제 뒤로 지금 밀려났죠.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도
저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재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핵심 인력을 구상한 MZ세대의 요구해왔던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자신의 자유와 권리 주장 같은 책임감 있는 제도로 인생을 기대하는 게 기업에서 문제 상황인 거죠. 자, 바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인재로 보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한 애티튜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생각하면은 스킬이냐, 어떤 애티튜드냐, 이런 것들. 이제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태도, 인성, 직무, 스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한 HR 담당자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드 스킬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성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하고 소프트 스킬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의사소통, 창의, 협업 능력 그리고 성숙한 감정 조절. 요새 뭐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학습의 민첩성, 학습의 민첩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 뭐 세계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쳐 줘도 하나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하드 스킬만 뛰어난다고 그 사람을 인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사에서 말하는 인재는 소프트 스킬이 강한 그리고 하드 스킬을 겸비한 사람을 이제 인재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좋은 이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이별은 두 가지 개념,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좋은 이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노무사님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노무사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퇴사 의사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표를 써가지고 이제 결제를 받고 가잖아요. 거기서 뭐 찢어버리기도 하고, 뭐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기도 던져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느니 마느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문자로도 괜찮고, 메일도 괜찮고, 네, 전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퇴사를 하는데 전화 한번 띡 하고 문자로 보내서 안 나오고 완전히 잠수 타고. 과연 그게 좋은 이별일까?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밑에 보면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제대로 나타나냐. 우리가 인터뷰할 때 전혀 몰라요. 아무리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봐도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파악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체크라는 걸 해요. 사람 채용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직원들하고 잘 어울렸는지 안 어울렸는지, 퇴사할 때는 어떻게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지를 통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본성이 드러나냐면 퇴직할 때 드러나요.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지 또는 인수인계 기간을 제대로 또 이렇게 충분히 갖고 가는지 혹시 내 PC에 있는 내 자료들 다 지우고 가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퇴직 의사를 말했을 때 뭐 회사랑 카운터 오퍼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오퍼를 받고 뭐 연봉 조정을 뭐 할 때라든지 어떤 그때는 저희가 말했듯이 어떤 이익이 개입될 때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대부분의 어떤 성향이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HR
그 담당자들이 그냥 물건을 토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별은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잘하고 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떠날 때 내 모습이 내 이력서에 한 자락처럼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정말 인수기 제대로 잘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진짜 송별회도 하고 박수를 받으면서 잘 가라고 하고 뭐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헤어졌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여기 나왔듯이 회사와 잘 이별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회사와 건강하게 잘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사를 이직했는지, 이직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따져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날 때의 모습 그리고 우리 회사에 새롭게 지원할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뽑았다면 요즘은 이제 여기 스타트업 뭐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매니지먼트가 임원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러는데 회사도 사실 퇴사할 때 그 처우라던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없으면 그 회사가 그만큼 되게 좋은 그 근무 환경은 아니라는 그 증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직원들 그거 뒷페이지에 나와요. 예, 하는 직원들은 보면 회사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요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할 거를 미리 다 지금 우리 장에서 다 좋네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워낙 HR을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잘 경험을 알고 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레퍼런스 책도 사실 저는 채용을 하면서 크게 거기에 의존을 하지 않았던 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정말 그 내에서 좋은 리더였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 체크가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레퍼런스 책을 하려면은 좀 비용을 좀 더 들더라도 이게 이제 레퍼런스 책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책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을 인터뷰를 다 진행을 하고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 우리 회사에서 채용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봉을 협상하기 전에 레퍼런스 책을 먼저 해요. 이 레퍼런스 책이 뭐냐면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까지 조회까지 다 해요.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범죄 사실 조회,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용도, 은행에서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정말 잘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성과를 제대로 냈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게 다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마다 다 아이템마다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그 과거의 회사에서의 근무를 한번 조사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픈 레퍼런스 책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의 그 전 회사를 전부 조사할 건데 내가 누구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그 사람 전화해서 이제 다 물어보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지정해 준 사람한테 하는 게 오픈 체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체크라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 체크는 이 사람한테 블라인드 체크를 할 거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모르는 무작위로 내가 그쪽에 그 사람의 팀장 또는 동료, 뭐 후배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그걸 또 조사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네,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뭐 이걸 또 같이 이제 혼재해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이렇게 섞일 때마다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게 좀 있긴 한데 사실 근데 그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제 부서장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레퍼런스 체크 업체. 그거를 저희가 보통 할 때 그 뭐 HR이나 아니면은 그 요청을 전화번호를 미리 얘기를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부서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그걸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할 때. 예, 블라인드 할 때는 이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전화를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 HR이나 네. 그러면 네. 삼성증권 인사부에 전화해서 네, 맞습니다. 정혁이 저희 센터장 전화번호 좀 그렇죠. 주세요. 예, 예. 좀 센터장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연결을 해달라고 정혁이 하시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HR들은 이제 HR 그 분들은 이제 뭐 헤드헌터가 전화를 하거나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서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응을 해줘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잘못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언제 또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저도 가끔 해보는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저렇게 이별이 좀 이상한 사람의 경우에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딱 감을 잡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해요. 이제 너무 정갈하게 얘기하면 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적당히 얘기를 잘 안 할 때는 딱 눈치채줘. 아, 전 직장에서 별로였고. 보통 이제 저도 한번 우리 옛 직원들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아주 그냥 질문을 예리하게 합니다. 체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분명히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신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같은 약간 내용을 꼬아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는 좋게 말하려고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그 나름대로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대표님 죄송한데. 네. 1년 근무한 사람 레퍼런스 체크하는 게 무슨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건 없어요. 그건 7, 8년 일해가지고 얘가 누구, 얘가 어떤 건지 좀 파악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뭐. 1년 일했다 나갔는데 레퍼런스 체크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내는 사람 입장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장윤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떠나는 쪽, 보내는 쪽이 다 이제 좋은 이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떠나는 동료를 리더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시합니다. 그 남아있는 직원들. 우리 회사에서는 저렇게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시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퇴사 직원을 대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평판이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기업을 평가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별의별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누가 돈을 갖고 튀었다니,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이 회사는 연봉을 1년에 안 올려준다느니 하여튼 별의별 애 다 써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어떤 경우는 댓글 인원들 동원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그 회사의 어떤 그 평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자기의 그 회사의 평판을 좋게 남겨두기 위한 노력들을 회사에서는 많이 힘을 기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떠나는 직원들에 대한 좋은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이별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이스 인, 나이스 아웃.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언이라 생각되거든요. 나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나이스하게, 어떤 조직은, 어떤 클럽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우리 저 올케에서도 오셨는데 회사에서 꼭 챙겨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실업급여는 당연히 잘 챙기실 거라고 저는 믿어보고 싶지 않고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번 챙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사를 떠나면 직장 보험이 사라지고 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료보험이 더 굉장히 많은 돈을 내게 돼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 이미 계속 가입 제도고 저거 한 3년 정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거 챙길 필요가 있고요. 실업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국민연금 건인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내다가 불입하다가 퇴사하면 끊어지거든요. 계속 납입이 안 되면 납입 안 되는 기간만큼 나중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만큼 연금이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저 실업 크레딧은 약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25%만 내면 계속 가입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저건 1년 정도 유효하니까 저 부분은 굉장히 실업급여 외에도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 청년 창업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저런 제도들 많이 활용해봤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사무실 비용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사무실을 전국의 사무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을 해놓고 하면은 가서 언제 어느 지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다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인터넷 환경에서 사무실 없을 때 사무공간으로 활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소개를 좀 또 하고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헤드헌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업에 좋은 인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 많은 후보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인더스트리별로 다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 관점에서 우리 헤드헌터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회사를 이직하고 싶으실 경우에 헤드헌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먼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그 회사에서도 채용 공고를 내고 요새 신문 공고 잘 안 내지만 이렇게 인터넷 공고를 내겠죠. 근데 저희를 통해서 만약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마다 취업 컨설팅이나 커리어 컨설팅을 받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헤드헌터들은 후보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고요. 간혹 가다가 저 주변의 분들이 우리 아들 좀 취업 좀 시켜서 하고 저한테 이력서 아들 이력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뭐 취업 자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취업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면은 취업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딱 그 후보자를 보고 이분은 어느 회사에 한번 지원해보면 좋겠다.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 최근에도 보면 이력서 진짜 못 만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기업에서 서류 전형을 할 때 이력서를 딱 봤을 때 필요한 게 뭐냐, 눈에 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력서에 적어야 되는데 자기 어릴 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취업 컨설팅, 커리어 컨설팅 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과 수고를 절약해주고요. 찾기 어려운 인재를 확보를 해주고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좀 미리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후보자 한 명을 서류 전형에서부터 그 사람 채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후보자 검증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를 한 번 딱 만나서 인터뷰하고 사전 인터뷰하고 그걸 바로 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채용의 절차 과정마다에 저희가 다 개입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는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전 검증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을 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다소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우수한 역량과 조건 대표가 늦게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못 들었네. 이거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세요. 필요한 거 네? 이러세요. 아니 기업간에서 해놓았다 사용하는 거 얘기는 그걸 못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뭐 네.